여러분, 혹시 첫 출근 날을 기억하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 설렘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초고층 빌딩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국내 최고 그룹사 중 하나인 이곳,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빌딩 로비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바빠 보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조용히 속삭이는 대화들이 들려와요. 26살 임유진이 이 빌딩 앞에 선 것은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봄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유진의 마음은 뜨거운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곳에 입사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손에 든 새 가방에는 첫날 필요한 서류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준 흰 셔츠는 한 점 주름도 없이 말끔했어요. 로비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받고 15층으로 올라간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사무실 문을 바라봤어요.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유진은 자신도 곧 저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인사팀 담당자가 유진을 부서로 안내해주면서 간단히 소개를 해줬는데 동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웠거든요. 몇몇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를 해줬지만 대부분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이 배정받은 자리는 사무실 한쪽 구석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전화기, 그리고 몇 가지 사무용품들이 놓여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김수연 대리가 간단히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수연 대리는 업무 시작 전에 간단한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줬는데 설명하는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귀찮음이 느껴졌어요. 첫날이니까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겠다며 주어진 일은 자료 정리와 파일 분류 같은 단순한 작업들이었어요. 유진은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해보려고 했지만 시스템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주변 동료들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들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335 모여서 식당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유진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혼자 남아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죠. 식당에서도 다른 부서 사람들은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유진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오후에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바로 앞자리에 앉은 박민호 과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민호 과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해줬어요. 설명도 대충대충 해주면서 마치 자기 시간을 빼앗긴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유진은 미안한 마음에 더 이상 질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유진의 마음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거운 외로움과 당황스러움이 자리를 차지했죠.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진도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유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분명히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하루였거든요. 물론 첫날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냉담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자기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은 단지 첫날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곳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주가 지나가면서 유진은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고 차가웠죠. 그래도 유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업무 시간 외에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던 중 화요일 오후에 주간 회의가 있다는 공지가 떨어졌어요. 유진에게는 첫 번째 정식 회의 참석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명진 부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명진 부장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이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확신에 찬 말투로 부서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었지만 동시에 권위적이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죠. 회의가 시작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유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현재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거든요. 처음에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 쏠렸고 명진 부장도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죠.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최대한 차분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제안은 고객 데이터 분석 방식을 개선해서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최근 트렌드와 새로운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유진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다른 회사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명진 부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부장은 팔짱을 끼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유진을 째려봤죠.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입이 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 회사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아냐고 했어요. 유진의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면서 실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질책했죠. 회의실 안에 다른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순간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명진 부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신입사원이라면 우선 주어진 업무나 제대로 익히라면서 괜한 아이디어로 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죠. 심지어는 요즘 신입들이 너무 건방지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유진은 변명이나 해명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동료들 중 누구도 유진을 옹호하거나 명진 부장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민망해하는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어요. 유진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명진 부장은 유진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죠.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이디어가 단숨에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유진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수연 대리가 지나가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유진은 고개만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남아 있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계속 명진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유진은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식욕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싫었거든요. 대신 옥상으로 올라가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고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오후에도 유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동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고 명진 부장이 지나갈 때는 긴장이 되었죠. 과연 자신이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유진은 조금 안도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물론 쉽게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봐 걱정이 되었죠. 회의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유진의 회사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명진 부장은 유진을 대놓고 무시했고 동료들도 더욱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유진은 최대한 조용히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의가 있었던 지 사흘 후인 금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진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거든요. 발신자 번호를 보니 회사 내부 번호였는데 잘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진은 조금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톤으로 자신을 본사 감사팀 김철수 차장이라고 소개했죠.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본사 감사팀이라니 왜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김철수 차장은 최근 유진이 부서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당한 대우는 회사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유진은 누가 이런 일을 본사에 알렸는지 궁금했지만 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차장은 유진에게 혹시 추가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죠. 전화는 10분 정도 지속되었는데 유진은 통화를 마친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본사에 이런 일을 알렸을까요? 유진은 회의 때 있었던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누가 자신을 위해 나서줄 만한 사람인지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들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본사에서 이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이 금세 부서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유진이 본사 감사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오후가 지나기도 전에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수연 대리는 복사기 앞에서 민호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게 심상치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유진이 처음부터 어떤 배경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죠.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회계팀의 이영희 과장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신입사원이 이렇게 빨리 본사에 관심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면서 유진의 입사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 궁금해했죠. 가장 불안해한 사람은 당연히 명진 부장이었어요. 부장은 오후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고 자주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죠. 명진 부장은 인사팀의 박지혜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진의 입사 과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혹시 특별한 추천이나 배경이 있었는지, 입사 서류에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혜 과장도 딱히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한편 유진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심보다도 더 부담스러웠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명진 부장이 유진을 부장실로 불렀어요. 유진은 긴장하면서 부장실 문을 두드렸죠. 부장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면서 혹시 회사 밖에서 누군가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유진은 솔직하게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대충 넘어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었어요. 명진 부장은 유진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유진은 집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동시에 부서 내 분위기가 더욱 복잡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걸어봤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회사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어요. 유진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른 부서까지 퍼져나갔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어요.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은 역시 명진 부장이었어요. 부장은 주말 내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지만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월요일 아침부터 부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자료들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명진 부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유진의 정확한 배경이었어요. 분명히 평범한 신입사원이라면 본사 감사팀에서 직접 연락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유진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거나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부장은 우선 인사팀의 지혜 과장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유진의 입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죠. 지혜 과장은 유진의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지만 여전히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면접 평가도 좋았지만 특별한 추천서나 연결고리는 없었다고 확인해 줬어요. 그래도 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대학교 동기인 타 부서의 최민석 부장에게 연락을 했죠. 민석 부장은 인사 쪽에 오래 있어서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명진 부장은 민석 부장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넌지시 유진에 대해 물어봤어요.
하지만 민석 부장도 유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최근에 본사에서 조직 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조언해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작은 일이라도 본사에 빠르게 보고되는 시스템이라면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죠. 한편 부서 동료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수연 대리는 회계팀의 김선영 대리와 커피를 마시면서 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 대리는 얼마 전에 다른 계열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때도 처음에는 단순한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호 과장은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동기들과 만나서 유진의 대학교나 출신 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별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명진 부장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어요. 화요일에는 본사에서 부서별 현황 보고서를 요청한다는 공지가 내려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특히 팀원들의 업무 만족도나 조직 분위기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장은 더욱 초조해했어요. 부장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유진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혹시 본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최대한 객관적이고 무난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수요일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 직원이 명진 부장에게 귀띔해준 내용인데 본사에서 각 부서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팀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제기된 부서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이 소식을 들은 명진 부장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혹시 자신의 관리 스타일이나 유진에 대한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장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방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본사의 새로운 기준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목요일에는 부장이 직접 유진과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죠. 부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톤으로 유진의 업무 적응 상황에 대해 물어봤지만 유진도 조심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오해와 상처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 명진 부장은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20년 넘는 회사 생활 중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막막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명진 부장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본사 인사 담당 임원실에서 오늘 중으로 본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었죠.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부장은 직감적으로 유진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부장은 아침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본사 방문 준비를 했어요. 혹시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벽한 변명이나 해명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에 본사에 도착한 명진 부장은 인사 담당 임원실로 안내되었어요. 임원실에는 인사 담당 상무와 감사팀 팀장,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부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인사 담당 상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근 유진 씨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의 공개적 질책, 신입사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그리고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막는 권위적 리더십 등이 주요 쟁점이었죠. 상무는 회사가 최근 들어 조직 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수평적 소통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명진 부장의 경우는 이런 방향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다면서 이는 회사의 가치와 정책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죠. 명진 부장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유진의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신입사원에게는 우선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했죠. 하지만 감사팀 팀장은 그런 판단을 내릴 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방식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법무팀 변호사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명진 부장은 점점 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변명해봐도 이미 회사의 결정은 내려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상무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부장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결국 오후 5시쯤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명진 부장은 즉시 현 보직에서 해임되고 본사 대기 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향후 한 달 동안 조직 문화 교육과 리더십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어요. 사실상 좌천에 가까운 조치였죠. 부장은 멍한 상태로 본사를 나섰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지,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부장의 보직 해임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오후 늦게 인사팀에서 공식 공지가 내려왔는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조치라는 간단한 설명만 있었죠. 하지만 모든 직원들은 이 조치가 유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부서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수연 대리는 민호 과장과 함께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동안 유진을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죠. 특히 회의 때 유진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동조했던 동료들은 불안해했어요. 혹시 자신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앞으로 유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유진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회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 고마웠지만 동시에 명진 부장이 이렇게까지 큰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공정한 대우였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유진은 혼자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궁금했죠. 명진 부장의 보직 해임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회사 전체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모두 이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특히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더십 스타일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명진 부장 자신이었어요. 부장은 본사 대기 발령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본사의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25년간 바쁘게 일해온 사람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죠. 부장은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어요. 특히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거든요. 아내에게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워했죠. 명진 부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우선 회사 내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봤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선배나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서 중재를 부탁해봤지만 대부분 난색을 표했어요. 이미 본사에서 결정된 사안이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거든요. 부장은 또한 노조나 직장인 상담 기관에도 문의해봤어요. 혹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회사의 조치가 합리적이라는 쪽이었어요. 특히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해줬어요. 한편 유진의 상황도 복잡해졌어요. 명진 부장의 처분 이후로 동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그전에는 무관심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했다면 이제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어요. 어느 쪽이든 자연스럽지 않았죠. 수연 대리는 유진에게 다가와서 그동안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업무적으로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민호 과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더욱 힘든 것은 다른 부서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진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식당에서도 다른 테이블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자 유진은 점점 지쳐갔어요. 물론 부당한 대우에 대해 회사가 조치를 취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로 인해 생긴 새로운 문제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명진 부장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목요일 오후 유진은 갑자기 조퇴를 신청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집에 일찍 들어간 유진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자신이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금요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유진이 오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유진이 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유진이 처음부터 회사를 엿보기 위해 들어온 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유진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순수하게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의심받고 있다니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날 오후 유진은 도저히 집중할 수 없어서 업무 효율이 떨어졌고 실수도 몇 번 했어요. 주말 동안 유진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유진은 결국 며칠간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월요일 아침 일찍 유진은 인사팀의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리고는 회사 건물을 나서서 한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유진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 유진이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사라진 후 회사에서는 그녀의 행방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사팀에서는 혹시 유진이 이 모든 상황에 부담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진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본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판단했지만 유진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함께 뭔가 더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거든요. 감사팀에서는 유진의 입사 과정과 배경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진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그룹의 창립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정확히는 그룹 창업주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반자였고, 현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룹 내에서 원로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 왔었죠. 유진의 할아버지인 임종수 원로는 80대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젊은 시절 창업주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산증인이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종수 원로는 손녀인 유진이 자신의 배경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유진이 입사할 때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진 본인도 할아버지의 정확한 지위를 모르고 있었죠. 유진은 단지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 유진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종수 원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원로는 직접 최 회장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최 회장은 종수 원로를 깊이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원로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종수 원로는 최 회장에게 손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젊은 인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이를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무시하는 문화라면 회사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최 회장은 종수 원로의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면서 조직이 경직되고 권위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즉시 감사팀의 지시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는 유진은 한적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유진은 며칠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되었죠. 유진은 또한 명진 부장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분명히 부장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큰 피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목요일 오후 유진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종수 원로는 손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비밀로 했던 자신의 정체와 이번 사건에 대한 개입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유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번 일에 할아버지가 관여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종수 원로는 유진에게 자신이 개입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유진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문화가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어요. 유진은 할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과 관계없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앞으로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날 밤 유진은 긴 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할아버지의 도움이 있었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이었죠. 유진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유진이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것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 사이 회사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본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사적인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모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과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했죠. 유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반응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이제는 지나친 조심스러움보다는 자연스러운 관심과 배려를 보여줬거든요. 수연 대리는 유진에게 다가와서 몸은 괜찮은지, 휴가 동안 잘 쉬었는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민호 과장도 유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신입사원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무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유진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했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유진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새로 부임한 박성호 부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리더였어요. 성호 부장은 유진과 개별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업무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유진의 그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죠.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팀 전체가 함께 논의해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자고 했어요. 유진은 이런 변화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자신 때문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정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희망도 느꼈어요. 유진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보겠다고 다짐했죠. 한편 명진 부장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한 달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적절한 보직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직으로 복귀시키기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결국 부장은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되었죠. 명진 부장은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비슷한 수준의 회사로 이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부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권위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결국 명진 부장은 작은 중소기업의 팀장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연봉도 이전의 절반 수준이었고 규모도 훨씬 작은 회사였죠.
하지만 부장은 이번 기회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유진의 회사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유진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죠. 특히 유진이 처음에 제안했던 고객 데이터 분석 방법은 팀 전체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구현되었어요. 그 결과 마케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유진은 회사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성과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성우 부장은 정기적으로 팀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업무 만족도와 개선 사항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팀 회의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팀 전체의 사기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1년이 지난 후 유진은 주임으로 승진했어요.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이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유진의 능력과 기여도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승진 발표가 있던 날 동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유진은 정말 뿌듯했어요. 한편 회사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건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는 회사의 성과 향상으로도 이어졌죠. 최 회장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수 원로와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조언을 구했죠. 원로는 손녀 유진이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어느 날 유진은 우연히 길에서 명진 부장을 만났어요. 부장은 예전보다 훨씬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그는 유진에게 그동안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유진도 마음 편히 용서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유진은 자신이 꿈꿔왔던 모습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전한 조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관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유진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작은 용기와 정의감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